예, 버머라이커 어학원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네. 우리 원장님께서 이 간담회 어떻게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실 건데요. 김민덕 원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그 샤론 코치님하고 이 영유아나 이제 초등 저학년 간담회를 해오고 있었고요.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그래도 대면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교육청에도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대구시는 허가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뵙는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접하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이런 댓글이라든지 이런 발표도 아무래도 메시지죠. 발표보다 메시지도 훨씬 더 편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론 코치님 대구에는 대치동 샤론 코치님으로 유명하세요. 진짜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그 대치동 이름값이 올라갑니다. 확실히. 그래서 네. 네, 이런 학생들의 로드맵이라든지 공부 컨설팅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1인자시고요. 저와 함께 제가 방송을 이제 가서 많이 하지만, 저도 갈 때마다 많은 도움과 배움을 가진 분이라, 오늘 간담회는 제가 평소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이외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립니다. 제가 20년간 학원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쭉 길러왔지만 아이들 길러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 학원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절실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집에 가서 아이가 어떻게 하도록 할까? 사실 제가 학원 생활의 초반기에는 정말 엄격하고 빡빡한 선생님이었어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때는 10시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또 그런 학원들이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애 공부시켜주는 학원. 근데 지금은,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챙겨주고, 자연스럽게 공부시켜주고, 앞으로 또 변하는 로드맵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조언을 얻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초등학생은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과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선배 어머님들의 조언들 물론 값지게 이제 배우셔야겠지만 새로운 로드맵들이 어떤 게 들어온다.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 조금 더 누리면서 새로운 교육 과정들을 누리면서 키워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초대 링크 드리고 일단 먼저 수집한 질문들이 있고요.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먼저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질문들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또 중간에 나오는 질문들도 좀 답변을 주실 거죠? 네.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아이의 묘미죠.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댓글이나 또 아이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치 네. 먼저 이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혜입니다. 제가 대구에서는 대치동 샤론 코치군요. 사실 좀 닉네임 때문에 제가 이제 물론 고급 정보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본의 아닌 또 안티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네, 제가 속상해하는 부분인데 그거야 제가 대치동에서 아이를 낳았고 계속 키웠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장 리얼한 정보를 갖고 있죠. 실제로는 대치동에 살지도 않고 한 달, 2달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대치동 파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좀 나쁜 이미지로 대치동을 팔아먹죠. 제가 너무 속상해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대구랑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리고 타인한테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고 피해도 별로 안 주고 그냥 알아서 사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입시도 그렇게 치열하거나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경제력과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막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랑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대구랑 조금 비슷한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저랑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또 다른 문제도 곁들이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 먼저 우리 공식적으로 인사를 한번 할게요. 지금 덧글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데 네, 민식김님, JY김님, 그 다음에 재연 장님이시겠죠? 스파파님, 그 다음에 네, 혜인정님,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요. 7세입니다. 아이가 매일 하여야 하는 양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많이 피곤해하는 날이나 힘든 날은 그냥 패스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답은 매일 하는 양이 있다는 얘기는 엄마랑 이미 이제 공부할 양을 정했다는 얘기고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계도 아닌데 그거를 매일매일 100% 하긴 살짝 어렵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그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하느냐. 이건 언제 하느냐. 적어도 토요일 밤 아니면 일요일까지는 해야 된다가 답이에요. 일요일 오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요일 오후에 다음 주를 우리가 또 플랜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토요일 날 밤, 일요일 날 오전까지 하는데 뭔가 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벌은. 그 벌이 뭐냐면 만일에 이 숙제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양을 금요일까지 마무리 졌으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좀 프리겠죠. 그럼 아이랑 같이 뭐 볼 수 있는 TV도 있을 것이고 영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들이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걸 안 하면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다 했으면 주말이 쉬운데 내가 오늘 못했으면 토요일날 일요일 오전까지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엄마가 넘어가는구나. 라는 약간 강박은 살짝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좀 뭉개도 돼. 엄마는 날 사랑해. 아빠 날 사랑해.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래. 나는 이거 안 해도 손해 안 봐. 라고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했을 때 반드시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야 되는 뭔가 사탕이죠. 일종의.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걸 못했을 때는 그걸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좋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코칭만 클래스라고 강의를 지금 준비 중인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주간 계획표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일 점검이 있어야 돼요. 일일 점검은 그냥 데일리 수첩 같은 거. 왜 요만 조그만 수첩인데 날짜 써 있는 거 있죠. 체크리스트 그런 수첩이 있어요. 그거를 사셔서 매일매일 한 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못한 거를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마무리 지면 완성. 그래서 공부는 뭐로 한다? 주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간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주간으로 하셔야 돼. 이유는 월간으로 하면 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안 한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합의를 봐요. 우리가 이제 방어기제를 쓰는 거죠.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씁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다음에 또 나와. 이거 안 해도 돼. 건강이 최고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습관이 안 잡히잖아요. 지금 우리 에디파파님도 매일 아침마다 공부하잖아요. 네네. 근데 애들이 그날 기필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들은 왜 하려고 할까요? 그거를? 똑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네네. 저희도 일단은 그 아침에 일과로 이제 루틴이 된 것도 있지만, 보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하면 요거를 못하게 된다. 네. 네네.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핸드폰 사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면 다음에 내가 누리는 걸 못 누리는 거에 대해 훨씬 효과는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한다면 7세잖아요. 자, 원장님 그때 질문을 좀 깊게 해드리는 게 더 낫죠. 네네네. 네, 간단한 것보다. 자, 7세예요. 7세는 우리 마음속에 뭐였냐면 예비 초1이라 그래요. 7세는 유아가 아니에요. 우리 학원에서는 다 예비 초1, 즉 초등 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넣으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격 수업을 많이 받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학교에 가죠. 그럼 40분을 앉아 있어야 돼요. 40분을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또 재량으로 1교시, 2교시를 붙여서 하기도 해요.
수업을. 80분을 앉아 있어야 돼요. 자, 1학년 때 똑바로 앉아 있는 애가 우등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쟤 잘하는 애네. 줌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듯하게 앉아있는 애는 딱 눈에 띄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태도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그러면 5세 때 30분, 6세 35분, 7세 40분 의자에 앉아서. 자, 책상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40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40분이라는 게 한 과목만 하면 사실 집중력은 안 돼요. 지겨워요. 여러 개를 해도 된다. 근데 엉덩이는 어떻게 40분 동안 붙이고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입학 전에 또 해야 될 게 있겠죠. 초등 입학 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기소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꿈이 뭐야 정도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으로 본다면 두 자릿수 연산. 그리고 10 가리기, 10 모으기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월, 4월은 대부분 미술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칼로 뭐 예를 들어서 가위질하기, 풀칠하기, 선긋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학교가 재미있다, 학교가 즐겁다, 선생님 날 사랑한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써보고 급식도 받아보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 이거 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이게 아니라 학교가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예뻐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설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예, 선생님 되셨나요? 네. 네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가 크게 공감하는 게 40분씩 50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정말 초등학교 가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아침 공부 시키지만 그리고 또 학원에서 애들 보지만 15분, 20분, 30분 이게 안 되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50분이 될 리가 없는 거니까. 네. 네네. 그런 부분은 되게. 그리고 이제 또 이 바르게 앉아 있는 거, 구부려져 있고 바르게 앉아 있고 손도 똑바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아이한테 자꾸 해보시는 게 우리 아이가 반듯하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또 책이 또 있으셔서 네. 엄마 주도 학습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제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시그니처죠. 예, 저를 대표하는 책이고 엄마 주도 학습은 사실은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오리지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판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엄마라는 말을 바꿔서 자기주도학습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주도학습. 그런데 여러분,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성인학습 개념이에요. 성인.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계획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평가까지 하는 전체 과정을 자기주도학습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이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나는 오늘 무슨 공부를 할 것이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누가 그거를 해요? 안 하잖아요.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 주도 학습은 가로 열고 공부 습관 만들기 혹은 아이의 자기 주도 학습의 전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강제적인 게 필요하는데 강제적이라는 게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이걸 정말 애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막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를 생각하고 그걸 안 하면 찝찝해하는 것까지가 맞는 거예요. 자, 우리 큰아이랑 작은아이가 어떤 공부를 아빠랑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애들이 굉장히 찝찝해하고 불안해하고 아빠 나 공부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엄마 주도 학습이에요. 거기까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영어책 읽기를 하는데 제가 방송 준비해야 된다고 몇 페이지 덜 읽고 왔거든요. 굉장히 찝찝해했어요, 애들. 그렇죠. 맞아요. 있어요. 네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찝찝해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라 뭔가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거야. 내가 마음속에 뭔가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아이들은요, 다음에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서 그걸 꼭 마무리를 져요. 근데 그거 없는 애들 있죠. 안 해도 너무 행복한 애들. 그래서 제가 왜 양가에서 굉장히 기도해서 난 아이 있잖아요. 네네.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요.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힘들게 난 아이일수록 더 약간 엄하게 키워라. 더 대면대면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거 되게 좋아요. 대면대면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네.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기도 학습에서는 사실은 초등 3학년까지, 즉 10살까지 첫 번째는 본인이 나는 너무 잘 태어났어.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어.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거 하나랑 두 번째, 자, 나는 집이 좋아. 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 나는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안전해라고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좋은 추억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부 엉덩이.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걸 초등 입학 전에 만들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총을 줬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을 모르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적어도 7세 때는 그런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일단은 스타트 라인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주도 학습은 일단은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연습하는 워크북이 있어요. 그게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예요. 사실 이거는 1학년은 어려워요. 원래는 3학년부터 중1까지 쓰는 교재인데 출판사에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왜? 5학년, 6학년 엄마들이 그 책을 안 산대요. 초5, 초6이라고 써놓으면. 그런데 사실은 3학년부터 1년만 해보시면 되게 도움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관계 이런 거는 초등엄마 관계 특강,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주도라는 말이 워낙 듣기 좋고 또 네.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환상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이게. 그건 거의 어렵고 어른도 어렵지 않아요? 네네. 네, 어른도 어렵고 저도 약간 좀 산만한 게 있어서 뭐 하면 이게 오래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머리가 이렇게 약간 굳어지는 느낌, 동맥경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뭐 물도 한 잔 마시고 뭐 한번 뭐도 한 살짝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브하고 메인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 원격 수업은 제가 절대로 다른 창을 못 열게 해요. 얘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또 요것도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요. 네. 네네. 자, 세 번째. 네. 보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주시면. 질문 세 번째 좀 내주세요.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영어하고 그러지만 네. 질문이 많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이 꼭 필요한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놀이로 해요. 놀이를 갖고 왜 우리가 왜 뭐 공기를 갖고 놀기도 하고 돌멩이 갖기도 하고 이렇게 수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놀이 수학이라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발전되면 교구 수학까지 이제 기존 제품을 사서 우리가 또 한번 해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수학이 있고 사고력 수학은 대부분 서술형이고 두뇌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사고력 수학은 다른 수학하고 좀 달라요. 생각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느냐? 초등학교 들어간 사실 안 필요해요. 중학교도 별로 안 필요해요. 고등학교도 안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에 특히 수능을 가르치시는 수학 선생님은 사고력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 전체가 사고력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알고 있는 그런 협의의 사고력 수학의 뜻은 아니죠. 네. 사고를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수학을 생각 안 하면 풀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고력 수학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과목에 있는 거는 이게 언제 쓰이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전문직 적성 시험을 볼 때 유아 때 초등 2학년까지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했던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사실 한국에서 사고력 수학은 대부분 웩슬러예요. 웩슬러 검사 항목. 네, 어떤 걸 테스트 하나를 보면 그게 대부분 사고력 수학과 연결돼 있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삼성전자를 간다, 현대자동차를 간다, LG를 간다, 대기업에 들어갈 때 보는 적성시험. 그것보다 더 어려운 변호사 될 때 보는 로스쿨 들어갈 때 보는 피셋 시험. 행정고시 볼 때 보는 이래서 피셋. 그다음에 미안해요. 변호사 리트예요. 리트. 리트 시험이고요. 행시나 외교관이 되는 피셋 시험. 그런 모든 시험은 다 사고력 수학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한 아이랑 달달달달 문제를 외워서 공부한 아이들이 마지막 시험인 고시나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져요.
달달달한 애들은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접근이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학년 때 7세, 8세, 9세 때가 가장 좋아요. 그때 생각을 많이 넓혀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궁극적으로 수학을 잘하게 되는데 단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시작을 할까요? 물어본다면 조금 늦었지만 학원을 다니지는 마. 그 대신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5학년이면 5학년이 어려워요. 그러면 3학년 거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답이 되었나요? 네네네네. 좋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사실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목에 동일할 네. 것 같은데요. 수학 문제를 잘 읽지 않고 실수가 많은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애가 수학 문제를 왜 안 읽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일단 문제를 빨리 풀고 게임하고 싶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읽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못 읽겠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는 빨리 그냥 답만 쓰고 싶어. 이런 마음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아이가 제한 시간 내에 빨리 풀고 다른 걸 하고 있어. 마음이 진짜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애들 의외로 많아요. 예, 왜냐면 네네. 엄마가 막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해야지 게임할 수 있어? 이거 해야지 나가 놀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얘한테 짐인 거야.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좀 참아. 그러면 일정을 조금 다르게 해야겠죠.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컨디션이 좋은 시간은 수학을 잡아야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어를 못해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국어에 대한 용어도 모르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팁을 줘야 돼요. 무슨 팁? 너 답이 문제에 있다? 답에 대한 힌트가 문제에 있어. 문제만 잘 읽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 라는 뭔가 또 사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학이. 네네.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끊어 읽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끊어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것도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답지를 같이 보면서 읽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배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스킬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조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끓여 드세요, 원장님? 어쩌다 한 번씩이요. 네네. 저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남편을 위해서 라면을 끓이는 거랑 저를 위해서 라면을 끓이는 게 맛이 달라요. 네네.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제 입장은 남편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파도 넣고 파육도 넣고 아니면 면도 막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콩나물이나 해물도 넣고 이렇게 약간 요리식으로 줘요. 근데 저를 위한 라면은 시간도 안 지키고 그냥 계란 툭 넣고 빨리 먹으려고 즉 해치운다는 개념. 끼니를 때운다는 개념이니까 음식이 맛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베이컨을 구워도 제가 어제 베이컨을 어떻게 구웠냐면 큰 그 웍에다가 먼저 베이컨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지방들 있잖아요. 네네네. 파를 듬뿍 넣어서 파기름을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이컨을 잘게 썰어서 다시 거기다 얹어서 전체를 볶는데 오래 볶고 기름을 완전히 빼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밥을 먹었어요. 훨씬 맛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나를 위해서 빨리 먹으려고 한다면 그냥 엄마들이 왜 물 말아서 고추 찍어 먹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 똑같은 재료인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너가 훨씬 효과도 좋고 제대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답안을 보는 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인데 근데 단 시험 때 보면 이거는 치팅이죠.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예, 여기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요. 네. 5번은 자, 요거는 특히 코치님께서 좋은 답변 주실 것 같은데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세 엄마인데 워킹맘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초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립초와 공립초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뒤에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네네. 사립초와 공립초는 두 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사립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제 생각은 사립초 인맥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사립초에 대한 환상이 학교에서 다 해줄 것이다.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 예체능을 많이 한다. 영어를 많이 한다.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은 공립초도 사립초에 비해서 굉장히 학교 시설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어 몰입은 오히려 못하게 많이 거기다 압력을 가하고요. 예체능도 지나치게 상을 받으려고 하면 학원에서 다 레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영수보다 예체능만 잘하는 아이를 졸업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오히려 공립중학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립초의 가장 큰 매력은 사립초 인맥에 우리 아이가 넣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효과가 좋고 특히 언제 좋으냐면 나중에 혼사할 때 좋아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었어요. 요즘 다 결혼을 늦게 하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신부 될 사람이 뭐 신랑 될 사람이 사립초 나왔어 이러면 전체적으로 고정관념이 좀 돈이 있는 집이네,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생각보다 좋은 인맥으로 결혼해요. 제 주변에는 나이 30 훨씬 넘어서 초등학교 동창회 갈 때 결혼하는 그 커플들 많이 봤어요. 이거 의외로 장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립초가 경기초등학교예요. 경기초가 되게 재계 손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다 인연을 맺으려고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기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학교고요. 그럼 공립은 뭐가 좋으냐?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들죠. 비용이 많이 안 들고요. 공립의 제일 좋은 점은요, 집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깝다는 거죠. 통학거리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하나는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생겨요. 동네 친구. 그럼 이게 언제 증가가 발휘하느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애가 임원선거 나가면 내 친구 5명이 찍어주면 얘가 회장이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립초에서 공립중학교 가면 나를 아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학기 때 임원 되기 어려워요. 얘가 진짜 유명한 애 아니면 거의 힘든데 대부분의 그 동네에 그 인맥이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축구하면서 놀던 인맥, 뭐 아니면 줄넘기하면서 놀던 인맥 애들이 나를 갖다가 해줘요. 임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5편만 업으면 대부분 애들이 임원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인맥이고, 또 하나는 학교 프로그램보다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사실 사립초는 굉장히 행사도 많고 상도 정말 많이 주고 대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엄마가 다 따라가려면 얘가 진짜 중요한 공부, 자기주도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이 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공립은 그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숨어서 공부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립초하고 사립초는 내가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6세예요. 자, 초1 때 육아휴직을 필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그 혜택을 언제 쓸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자, 내가 회사를 다녀. 육아휴직은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언제 쓸까? 제가 볼 땐 제일 적기는 초1이에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유아 기간에서 자, 선생님 한 분 한 분한테 보호받는 거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데뷔하는 거예요. 사회의 데뷔. 그러면 초등학교는 낯선 환경이고 선생님이 유아 기간에서 있는 선생님처럼 친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이를 오히려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거 혹은 습관 혹은 준비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을 만일 할 수 있다면 하라고 얘기합니다. 단 내가 1년 육아휴직 위에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많이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자립이에요. 자립.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혼자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어야 되고, 오늘 무슨 공부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느 학원도 갔다 와야 되는 거고, 특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는 앞에서 한번 횡단보도도 건너보고, 엄마가 있는 앞에서 한번 밥도 한번 차려서 먹어보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내가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참에 애를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 이참에 애를 잡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답변이 되었죠? 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공립초로 진학하면 이제 영어 노출 시간이나 학습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럴 때 이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학을 선행할 때 교과 심화와 사고력 수학에 대한 학습 방법이나 또 우선순위를 이제 물어봅니다. 네. 근데 영유를 이제 몇 년 다니느냐에 따라도 달라요. 1년 다녔느냐, 2년 다녔느냐, 3년 다녔느냐, 아니면 영유 1년 다녔지만 우리 에디파파님처럼 이렇게 집에서 영유처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왜 원장님하고 하는 수업 중에서 라이크 영어에서 엄마표 영어를 영유처럼 이런 강의 있죠. 네네. 시즌 1 네. 강의요. 네, 그 강의 참 좋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내가 영유를 안 다녀도 영유 스타일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 이걸 뭐로 생각하냐면 AR 지수로 평가하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이가 내가 영어가 편안하고 영어로 생각한 거를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영어 책 읽는 거에 대해서 학년에 맞춰서 무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유를 만약에 3년 다녔다 한다면 저는 초1부터는 주 3회만 시작하라 그래요. 주 3회만 영어학원 다녀라. 그런데 나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나는 영유 이제 영어 안 하고 수학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영어는 이제 날아가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말씀드리죠. 네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3학년까지는 주 3회를 다니시고 4학년부터는 주 2회, 주 2회를 해서 6학년까지 쭉 올리셔야 돼요. 영어학원으로 쭉 달려야지 영어가 실력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만일에 내가 영유를 7세 1년 보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네네. 되면 그냥 주 5회 영유 방과후처럼 주 5회를 영어에 더 투자하세요. 그래야지만 그래도 실력이 다지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만일에 이 아이가 5학년, 6학년 때 영어를 이제 꾸준히 해서 잘했다. 그렇다면 그때 이제 토플 주니어든가 아니면 IBT 토플 시험을 대비해서 목표 점수는 중학교 입학 전에 60에서 70점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120점 기준입니다. 물론 대치동에 더 잘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만들죠. 근데 거기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영어를 열심히 달렸으니까 수학을 어떻게 할까라고 본다면 제가 7세 초1, 초2는 사고력 수업을 좀 많이 해라. 주 1회에서 아니면 교재를 선택하지만 엄마표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표를 메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엄마가 가르치기 어렵다. 사고력 수학은. 그래서 전문 학원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엄마가 복습해주고 아니면 좀 쉬운 교재로 메이크업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튼 시간적으로는 주 2회 정도로 배정을 해주고 자 그러다가 한 3학년이 지금 초등 1, 2가 초등저, 초등 3, 4가 초등중, 초등 5, 6이 초등고예요. 3학년 때 초등중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는 아이에 따라서 이제 교과를 현행과 선행을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빨리 빼는 애들은 빨리 빼고 내가 5학년인데 아직 선행학습이 안 됐어요. 괜찮아요. 기본반 있다면 쭉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중3하고 고1은 같이 묶으세요. 자, 중1, 중2, 중3, 고1 4개 학년은 같은 묶음이다 이렇게 하시고 선행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내용이 네네네네. 네. 도움 많이 되시고 아마 어머니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7번째. 자, 저희가 또 국제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국제학교 관련이 많은데요. 국제학교 일단은 첫 번째로 꼭 가야 할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긴 질문이었어요. 본인 아이가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8월에 이제 국제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꼭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제학교를 왜 갈까? 인트로에서 지금 초등 저학년이 느끼는 입시랑 그 다음에 초등 5학년, 6학년 이유가 느끼는 입시가 다르죠. 네, 맞아요. 다릅니다. 그리고 2025년을 기준점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에 약간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르다. 근데 현실로 본다면 입시랑 관계없이 현재 직장에서 대기업들,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과연 누구를 뽑을까? 특히 인문계 학생들 누구를 뽑을까라고 본다면 네, 지금 뭐 삼성이든 LG든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인문계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들한테 첫 번째 무엇을 보냐면 영어를 보거든요. 영어를 봅니다.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실제로 명문대 학생들도 많지만 주립대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의 미국의 주립대 동창회 그 인원 체크하면 어마어마할걸요. 정말 네네.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들이 한국 회사에서 취업을 못한다 이런 낭설이 있었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회사원의 마인드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이 강의를 듣는 35세에서 45세 혹은 50세까지 어머님들도 회사에 후배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는 새내기 때 안 그랬는데. 원장님도 요즘 젊은 강사를 뽑으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어떻게 많이 달라요? 일단은 마인드부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문제 그렇죠. 출제하는 거나 이런 것들. 네네. 약간 다른 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10대, 우리 8세부터 이 아이들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행성, 지구가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들은 활동하는 무대가 글로벌이 된 지 이미 오래고, 그 네. 다음에 활동하는 무대가 온라인이 된 지 이미 오래고, 그렇죠. 그랬을 네네, 맞아요. 때 온라인과 그 다음에 활동 글로벌의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컴퓨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자, 이 디지털 세상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본연의, 인간의 DNA에 있는 아날로그 감성이거든요. 아날로그 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0과 1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해요. 그럼 아날로그 감성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 독서에서 만들 수 있죠. 독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많이 읽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로, 글로 이제 더 이상 컴퓨터 용어가 아니라 인간의 용어로 말과 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IB 교육과정이에요. 네, 네네. 궁극적으로. 이런 학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어요?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공교육하고 다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현재 입시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어떻게 네. 될지 모르지만 국가의 그 인재 발굴, 인재 양성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예전에 과거 시험하고 지금 고시랑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입시의 근간은 수능이잖아요. 수능 네. 만점을 포기해야 된다라는까지 가는 거예요. 수능을 안 보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의대, 고시는 수능이 베이스예요. 국가시험 자체가. 그래서 내가 국제학교를 갈 때 이 두 가지만 포기하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사립초를 좀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사립초도 넣었고 국제학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됐어요. 운도 좋죠. 자, 사립도 됐고 국제학교 됐어요. 그러면 엄마는 우리 아이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엄마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그게 영어다? 국제학교 가야죠. 자, 그게 글로벌이다? 국제학교 가야죠. 아니야, 나는 사립초 인맥 갖고 있을 거고 한국에서 입시도 치를 거고 그 인맥으로 나는 변호사를 만들거나 의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거기 있어야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변도 어렵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고 또 제가 함부로 얘기해서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아이랑 같이 의논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는 언제 반짝반짝거리나, 이 아이의 기질은 뭔가, 이 아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진로를 정하세요. 진로를 정하시고 진로에 맞게 로드를 잡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이 거꾸로 로드맵 상담이거든요. 이 아이 얘가 만일에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국제학교보다는 사립초에서 일반중을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냥 정말 글로벌하게 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왜? 돈도 거하게 벌 수 있는 거. 사실 오프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큰 시장이고 그 다음에 한국보다 글로벌이 훨씬 더 큰 시장이잖아요. 자, 난 사업을 할 거야. 아니면 난 예체능을 할 거야. 뭔가 한다면 국제학교 좋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8번째요. 자, 지금 중학생, 저희가 요번에 여러 합격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 현재 중학생이에요. 이제 국제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또는 몇 명은 좀 다니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갈까? 아까 앞에 질문에 조금 연장선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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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를 다닌다는 거 예를 들어서 몇 년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3년 이상 다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아이들의 그 학습 태도를 고착화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수업은 IB 이전에도 IB처럼 수업을 했습니다. 전국대사라든가 대원이라든가 한양외고 같은 데는 기본이 수업이 IB 같은 수업이에요. IB는 교육과정과 공인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IB 교육과정을 하고 공인성적을 받는 게 IB고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을 때 이 하는 방법, 하우투는 이미 명문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사고, 외대부고 뭐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국제학교를 다닌다. 3년 이상 다니면 사실은 수능 베이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치르면 되지만 만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한국식 수업이거든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수능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학부가 대표적인 예죠. 예, 고대 국제학부, 연대 국제학부, 한양대 국제학부, 이대 국제학부 많습니다. 거기도 수능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는 다 수능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을 입시를 치르겠다. 영국 대학 입시를 치르겠다. 다르잖아요. 입시가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대학도 준비하고 한국에 있는 수능 없이 보는 보통 우리가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영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학과 영특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거는요. 사실은 미국 대학 붙었는데 그 입학 허가증이 우리 한국 대학 들어갈 때 이게 스펙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맞아요. 한국 대학 입학 허가증이 외국 대학에서 또 이게 스펙이 되고 이게 제일 좋은 스펙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한국에서 대학을 못 갔으니까 우리나라 왔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나 한국에서 이 학교에 붙었어. 그리고 너한테 가는 거야. 이러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학사정관이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만일에 12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국제학교에서 12년 동안 공부했어.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킨더부터 진짜 12학년까지 국제학교 쭉 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한국 대학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니네 학교에서 공부는 잘했니? GPA. 너 한국어 잘해? 한국어 능력 시험. 너 영어 점수 몇 점이야? 자, 니네 나라 말 몇 점이야?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한국에 왔을 때 이 아이가 수업을 잘할 수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간다고 무조건 우리가 수능 안 볼까요? 아니요. 보는 게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공식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신 엄청 중요합니다. 입시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GPA가 1번이에요. 한국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성실한 아이.
열심히 하는 아이를 뽑기 때문에 자 이거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가 불안해하는 모든 거를 채워주면 되는 거야. 공인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이에요. 자 미국은 중3부터 대신 들어갑니다. 중3부터 9학년부터 9, 10, 11, 12 들어가는 거고요. 한국은 무조건 최근 3년입니다. 중1 고1, 고2, 고3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은 교과라고 하고 학교 활동은 비교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신을 좋은 애 중에서 비교과가 있는 애를 뽑는 거예요. 여기도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학교보다는 사실은 요즘은 학과를 많이 보죠. 학과. 그거는 나의 전공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내가 그 학교로 가려고 한다. 나의 진심을 보여준다. 언제부터 보여줘요? 초사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는 지금 중학생은 지금부터 내가 갈 학교,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누적해 놔서 기록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전공 적합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고급 스킬이 많이 나가는데요. 원장님. 맞아요. 이거 참고로 제가 아까 한국 대학 합격해놓고 이제 미국 대학을 내거나 미국 대학 합격해놓고 이제 한국 대학에 낸다라는 것은 사실 수십만 원 내고 유학 네. 컨설팅 이런 데 가서 받는 정보예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원장님 한 장당 요즘 1,0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입 전략 할 때 아이가 특히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이게 좀 다닌다면 중학교를 보내는 과정에서 내 아이가 어떠한 평가에 능하다라는 것도 특히 영어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교육 강연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서술형 영어 시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몇 단어 만에 무슨 문장을 써라. 그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자기 생각을 적고 싶고 에세이로 표현하고 싶고 발표로 점수 받고 싶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서 또 논하고 싶고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게 더 유리하다면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평가 기준에 불만을 갖는 거는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선발자 마음이에요. 우리는 뽑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그 가지치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슐랭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정도의 보장되는 기대감 이런 거죠. 이게 아트잖아요. 네네. 음식이 아트로 나오잖아요. 미슐랭은. 그래서 막 너무 조그맣고 예쁘고 진짜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비싼 돈을 줘요? 공을 들였으니까. 공을 들였으니까. 왜 뽑아요? 이 아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입시는 여러분 준비된 인재를 뽑는 거예요. 잠재력 있는 인재는 그 다음이고요. 준비됐는데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걸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서 실제로 입학 요강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억지로 만들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학교를 찾아야 되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과를 찾아야죠. 그건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건 언제 보느냐? 우리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할 때. 똑같은 책을 읽어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코가 막 벌렁벌렁거리고 애가 막 목이 나와. 그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질문요. 자, 다자녀 엄마표 학습법. 10살 초등여아도 있고 6, 5세 유치남아 2명도 있고 한꺼번에 켜하기가 너무 힘든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이가 셋이에요. 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가 2명이에요. 그 위에가 누나고 밑에가 남동생이에요. 제일 걱정되는 건 엄마가 우리 큰애한테 짐을 줄까봐 걱정돼요. 큰애한테. 네가 동생 좀 봐줘. 동생 좀 공부 가르쳐줘. 이래서 착한 누나 콤플렉스에 빠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방을 큰애 방 하나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작은 애는 둘이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애들이 누나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누나는 우리 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 누나는 우리 집에서 멋진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엄마의 멘트, 어른들이 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좀 3학년이잖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랑 누나랑 공부할 때는 자기들이 따로 해야 돼요. 딴 짓을 해야 돼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아이의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는 공간, 그리고 엄마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 아이들이 뭐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시트를 좀 붙이거나 해서 아니면 둘이 뭐 놀거나 해서 공간을 분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엄격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6세, 5세 남자아이예요. 어쩌면 형제 같기도 하지만 둘 간의 알력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열은 정해주셔야 돼요. 서열. 그래도 6세가 장남이에요. 5세가 차남이에요. 이게 편해요. 물론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서열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대 작은 애 앞에서 둘째 흉을 보시면 안 돼요. 한 살짜리는 만만하게 봐요. 그리고 셋째가 제일 똑똑해요. 왜? 이 집안에서 큰애 둘째가 혼나는 걸 봤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는 있냐면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의 고민, 셋째는 셋째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짜셔서 자, 일주일에 한 번 큰애랑 외출하는 시간, 시장 가시면 돼요. 마트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6세랑 가는 시간, 5세랑 가는 시간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1대1로 공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더 좋습니다. 자, 근데 6세, 5세는 같이 하는 공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가는 발표하지 않는다. 평가는. 예,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어리지만 남자애들은 대부분 제일 문제는 게 층간소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를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해요? 바깥놀이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 큰애가 바깥놀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막 보호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누나가 도와준 건 있지만 너무 누나한테 짐을 주지 말아요. 그럼 누나 공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학원을 제외하고 학습 시간은 하루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입학 이후 주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놀려고 하는데 주말 학습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답을 먼저 드리면 적어도 하루에 60분에서 90분은 셀프 스터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셀프 스터디는 학원 숙제는 아니고요. 자기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재밌네? 이거 너무 어렵다. 한 번 더 봐야 될까?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검색 능력이죠. 맞아요. 초기부터. 네, 검색 잘해야 돼요. 그런데 검색이라는 게 검색만 하는 아이랑 검색한 자료를 내 거로 만든 아이는 다르거든요.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는 애, 구글에서 검색하는 애, 구글도 영어 버전을 하는 애에 따라서 검색 양은 다르다. 정보의 양은 다르다. 근데 우리가 뭐 초입부터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지혜는 있어야 돼요. 이게 옳은 정보, 틀린 정보, 이게 새로운 정보, 오래된 정보, 이게 나한테 적합한 정보, 필요 없는 정보.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아서 내 거랑 섞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섞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적어도 90분은 필요합니다. 90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주간계획표 만드셔야 돼요. 엄마주도학습이나 초등엄마 관계특강이 다 나올 거예요. 주간계획표 해서 하시고, 우리 또 에듀파파님이 강추하시는 타임타이머. 네, 꼭 네. 하시고 시간의 양을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자, 꺼내려다가 흘려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시간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시간 내는 거죠. 네. 이렇게 시간의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 지금 몇 시야? 이게 돌아가면 시간이 줄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라고 해야 돼요. 이게 초일부터 내가 아까 말한 셀프 스터디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과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아이들 굉장히 공부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에 시간표 만들고 그다음 내가 꼭 뭐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원격 수업이라서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지만 그날 공부한 거, 국어, 영어, 수학은 반드시 그날 자기 전에 30분 리뷰가 필요하고요. 사회과학처럼 조사를 많이 하는 거는 주말에 시간을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시간, 학원 시간, 셀프 스터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해피타임.
적어도 자기 30분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은 종이접기 한다.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종이접기.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종이접기. 단순하게 접는 게 아니라 종이의 질감이 어떤지, 종이 사이즈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계속 파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전공적합성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놀기만 한다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놀 땐 놀더라도 내가 이거 노는 것도 정말 제대로 놀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일에 정말 놀이터에 가서 막 짐 이런 거 많이 논다. 그러면 한번 짐도 한번 그려보고 이 성분이 뭔지도 알아보고 거기에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 알아보고 엄마가 자극을 주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실제 공부를 잘하는 엄마, 공부를 잘 시키는 엄마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아이의 두뇌를 계속 개발할 수 있게 자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이요. IB 학교의 운영 방식, 그리고 IB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IB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를 먼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하고 기본적으로 스위스인가요? 시작을 했고 전국으로 가는 일정의 교육과정을 파는 거예요. 제 생각은. 세일즈예요, 세일즈. 이 교육과정을 나라의 학교의 교육청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교육과정을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컴퓨터 켰을 때 윈도우라든가 이런 구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는 우리는 그렇게 교육과정을 다른 나라에서 사서 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각자 나라에 팔죠. 근데 이거는 그냥 상품인 거예요. 상품. 각 세계적으로 나라가 있고 그들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IB라는 걸 파는 거죠. 일종의. 자,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많아요. 중학교 과정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있고 초등 과정도 있고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중등 과정 많이 하죠. IB 중등. 네네네. 네, 그래서 MYP라고 합니다. 이게 중등 과정. 근데 실제 시험을 위한 거는 고등 과정이에요. 고등 과정. 그것도 2년 과정. 고2, 고3, 2년 과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럼 뭐를 줘요? 성적을 주겠죠. 이 성적이 뭐에 쓰느냐? 대학교 입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B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추세? 이제 인간이 AI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단순한 거, 반복하는 거, 암기하는 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AI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AI를 부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끼리에 또 서로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냥 오지선다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한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통하는 거, 말하고 쓰는 거,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게 결국 그 뜻이에요. 즉, 한 인간이 AI를 못 이겨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제 협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서로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나라에서 그거를 도입해서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거죠. 관심학교, 시범학교, 실행학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세계적인 추세니까. 근데 이게 없던 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거 거기는 그걸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몇 10년, 20년 전부터도 거의 우리나라 정말 좋은 학교는 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과거 영재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닌 학교가 이게 지정이 된 학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점수를 받기 전 반드시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자, 수능과 비교하면 수능을 위한 공부를 안 해도 수능 시험 볼 수 있어요.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토플 ETS 기간에서 공부를 안 해도 시험 볼 수 있죠. 그렇죠, 원장님? 네네네. IB는 아니에요. IB는 그 교육과정 한 해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부담을 느낄 수도 없고 정확히만 안다면 집에서 하는 많은 교육이 다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가 되는 거. 그런데 뭐는 있냐면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특히 미국 대학이나 영국 대학 갈 때 보는 시험들이 많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네네. 자격 시험 같은 거. 우리나라가 수능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SAT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A 레벨도 있을 ACT, 것이고 네네. ACT도 있을 것이고 많죠. 예. 근데 이걸 원하는 대학도 있고 IB라는 대학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게 좀 다르다.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교육 과정을 못하면 수료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도 못 본다. 그래서 저는 IB에 대한 너무 환상들을 갖는 것보다 그냥 어떤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세일즈 하는구나. 그걸 사는 나라와 사지 않는 나라가 다르겠구나. 이 과정이 너무 현실적인 답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어때요? 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오늘.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에 이제 IB 학교 지켜보시는 분들도 제가 그 풀-IB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와이트 스쿨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11학년, 12학년이 본 게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이제 1학년들이 시작을 했지만 진정한 이제 IB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적을 받고 시험을 준비하고 하는 거는 이제 2, 3학년이니까 이제 내년부터 본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 글로벌리즘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것들을 세계에서도 쉽게 인정받고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 영재고의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과거 외고 정말 부러워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 스며드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인데 이 네. 예산이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들이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한국은 교육부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월하대요. 그 예산으로 이제 IB 어차피 교사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예산으로 IB 교육 과정을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뭐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뭐 그 구한말 뭐 배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파시는 분이 제가 이제 판단의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분이 이걸 파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교육 상품이고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뭐 여건이 되면 하면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방향이고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건 인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걸 안 해서 뭔가 손해를 본다 이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네. 네. IB에 두 번째. 현실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셨다고. 네네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IB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IB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교육 상품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네. 자, 12번째. 자, 유아학습은 언제부터 시켜야 되는지, 경험과 놀이 위주로 언제까지 가고, 언제부터 학습 관련 노출을 본격적으로 시키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그 1번 문제. 1번 문제랑 답이 비슷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경험 놀이가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라는 거는 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유아부터 이 평가라는 단어에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유치원을 많이 보낸다. 기간을 보내면 항상 이렇게 리포트를 주죠. 한국식도 있고 영역 주는 거를 여러분 꼭 보시면 항목을 보셔야 돼요. 항목. 그 항목이 뭐를 보느냐? 대부분 신체 영역을 보거나 아니면 소통 능력을 보거나 아니면 학문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 친구끼리의 그 교류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거나 이러다 거의 총평이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히 입시에서는 어떤 걸 평가하냐? 1번이 학습 역량, 학업 역량이라고 하죠.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공부머리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입시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책이 워낙 많이 팔려갖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명문대에서 원하는 건 학업 역량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걸 던져줘도 이걸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드게임을 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주산을 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아니면 수학 동화만 읽으면 수학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양념이에요. 양념.
그냥 양념. 실제로는 메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메인은 그냥 클래식이에요. 자, 지식이 들어왔어요. 자, 저장이 됐어요. 아웃풋이 돼요.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믹스돼서 나만의 것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뭐 경험, 놀이 다 중요하지만 5세부터는 기본으로 교과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목표는 유치원에서 주는 우리 아이 평가 지도서 그게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세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양식을 보시면 그 항목이 우리가 평가받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학습 관련 노출은 뭐 4세에서 5세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게 선행 학습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네, 그다음 13번째요. 자, 7살 남자아이요. 책상 앞에서 바른 자세로 앉고 공부하도록 가르치는 것하고 공부 이외의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앞에 나왔던 질문하고 좀 겹쳐지기는 하는데 네. 사실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자세에 앉으려면 어디 힘이 좋아야 될까요? 허리 힘이 좋아야 돼요. 허리 힘. 허리 힘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코어라고 하죠. 이 배 허리가 단단해야지 아이가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똑바로 서서는 어떤 힘이 중요할까요? 섰을 때 가장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는 힘. 완전 퀴즈 낼게요. 어떤 힘이 좋으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죠? 허벅지 다리, 허벅지 뭐, 네. 100점짜리 답.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돼요. 허벅지가 딱 있어야지만 굉장히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외부 강의도 거의 2시간 이상을 똑바로 서 있잖아요. 저 유튜브 촬영할 때도 굉장히 똑바로 앉아 있죠. 허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왜 그 허리 잡아주는 그 보조된 거, 뭐 커브가 많이 나오죠? 네네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재밌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전 잘 모르지만 일단 너가 똑바로 앉아있을게 엄마가 만들어줄게 라는 그런 배려의 느낌? 내가 존중받는 느낌? 그래서 7세부터 반드시 5세부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5세, 6세, 7세부터 반드시 책상을 사주세요. 그리고 의자를 놔주세요. 의자는 회전, 바퀴 안 됩니다. 그냥 등받이가 있고 푹신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앉는데 엉덩이가 안 아픈 정도가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첫 번째 뭐라 했냐면 그 책에도 좀 있는데 우리가 이 등을 왜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그게 척추의 힘이거든요. 네. 척추가 점점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키가 작아지잖아요. 애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키 높이 키 재는 자들은 집집마다 있지 않아요? 네네. 요번에 벽에다 왜 그려놓기도 하죠. 자, 아이가 이렇게 자를 재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를 재라고 해보세요. 벌써 눈으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네네네. 했어요. 높이 보셨죠? 자, 이렇게 했어요. 높이 보시죠. 달라요. 그래서 아이한테 네가 척추를 똑바로 하면 얼마나 이게 키가 커 보이고 또 하나는 바른 자세가 오래 지속하잖아요. 자세가 발라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고 책을 봐요. 이 팔이 저려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자세의 중요성으로 네가 커지고 멋지고 저는 뭘 해주냐면 그 집집마다 전신 거울을 걸어둬라 그래요. 현관에 전신 거울 걸든가 아니면 저는 방마다 다 전신 거울을 하나씩 걸어줘요. 자기 자세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앉았을 때 아니면 옷을 어떻게 입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예뻐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게 자존감의 기본이에요. 내가 예뻐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줌 수업을 해요. 자, 쭉 한 20명이 떠 있어요. 선생님 딱 봤을 때 얼굴이 보여요. 줌이 요만하잖아요. 뭐는 뭐예요? 자세는 보이잖아요. 자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등생은 자세예요. 이거를 강조시키세요. 네가 똑바로 앉아있으면 좋은 점을 막 얘기해주세요. 오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키도 예쁘게 클 것이고 선생님 너를 반듯하게 볼 것이고 좋은 점 막 얘기해주세요. 아이고 저렇게 예쁘게 앉으니까 정말 멋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가 올바라야지 뼈가 올바르 자라 막 알려주세요. 애들이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 많이 하면 녹화해도 괜찮아요.
녹화해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 이외의 재능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다중지능 이런 거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입시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약 축구를 해요. 축구도 공부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공부잖아요. 공부는 네네.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인 게 많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공부, 특히 재능을 발견하는 거는 우리 애가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미래는 뭐 할 때 제일 좋아해요? 미래 그림 그리기, 노래 두 가지. 어떤 거요? 그림 그리는 건 그냥 상상 속에 자기가 책을 되게 많이 봐요. 요즘에 그리스 신화 빠져 있어서 네. 그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는 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주제는 좀 네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네네. 주제를 더 들어가야 돼요. 얘가 만일에 미래 세계 아니면 상상 속에 판타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판타지를 말할 수도 있고 판타지를 그릴 수도 있고 판타지를 예를 들어서 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재능적인 것보다는 이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더 좋고요. 태균이는요? 태균이는 아직은 이제 칼 뭐 이런 거 좋아하죠. 네. 무술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밀덕이란 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덕후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산업이죠. 네네. 네.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학죠.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인 것보다 좋아하는 주제를 먼저 찾아내자.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네. 사실 AI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글자 수가 많다, 글자가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거는 어려운 것도 공부합니다. 몰라도 그림이라도 봐요, 애들이.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자, 요거 마지막 질문이고요. 요거 하기 전에 앞에 13번 질문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마침 이제 미래 얘기가 나왔고 또 관심 분야 또 재능 주제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나오셔서 자, 덧붙이고 싶었는데 테드 강연 중에서 거의 이제 조회수 한 10위권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도라 스피탁이라는 13살짜리 아이가 하는 강연이에요. 얘가 10살 때부터 이제 동화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강연할 때쯤 이제 이야기나 이런 걸 단편을 1000편 넘게 쓴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됐는데 이 아이의 교육 과정에서 한 가지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이 있다면 어려운 책이더라도 읽어줬다. 그래서 7살인데 막 세균 뭐 이런 전염병 이런 책들도 막 읽어주시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 딸아이가 요즘에 그리스 로마 신화 관심이 있으니까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도 관심이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은 자기가 오히려 캐물으려 하고 또 혼자서 다시 읽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초반부터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AR 지수라든지 이런 게 참고할 정도는 되지만 그게 실력 평가는 아니다라는 게 그러한 관심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면 그러한 지수들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는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른 개념이죠. 근데 네네.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까 찾아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지적인 욕구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도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이제 막 하다가 만약에 못 알아듣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러고 검색해봐요. 그리고 알아가요. 그럼 이게 쌓여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걸 활용하셔야 돼요. 네.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11번째는 현재 미국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한국 초등학교 들어와서 반학기 정도 다닐 예정인데 한국어와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미리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아마 혜인정님 질문 같은데 네네. 혜인정님 초등학교를 반학기 다닐 예정이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이야? 한국에서 반학기 다녀. 그럼 그 이유는 다시 가요? 미국에? 이게 좀 궁금해요. 요거 좀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면 이거에 따라 달라요. 반학기 다닐 예정이라는 걸 딱 언급하신 거 보니까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갈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기본으로 이래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 못한다 그러죠. 근데 특히 수학은 우리가 되게 잘한다. 경험하려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저기 6개월만 그냥 약간 그 단기 유학 하듯이 다니신다는 얘기죠?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오신 김에 그냥 6개월 학교 다니나 봐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요, 학교에서 많은 거를 얻는다? 글쎄요.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오신 김에 한국에서 수학을 좀 잘하신 선생님한테, 한국 수학을 조금 선행을 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한국 수학에 대한 선행을 많이 빼서 거기 가서 그러면 미국 수학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예. 그걸 오히려 보충해 가시고요. 또 하나는 다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많은 애들이 분명히 한국이 어땠어? 특히 우리 그 K-팝,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한국에서 그 유명한 곳들 아니면 요즘 뭐 삼성영화관 가도 그 SM 뮤직에서 만든 그 K-팝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데를 좀 다 구경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여행 스크랩북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념품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사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here and now를 고민하셔야 돼요. 한국에 와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제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양질의 것을 얻을 게 뭔가라고 본다면 지금 다시 돌아갈 거니까 실제로는 수학이죠. 수학이 되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한국에서의 많은 경험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은 뭐 학교 성적도 없고 한 학기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거기서 애들하고 많이 사귀는 거.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한국말로 자기소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올 때도 이 아이들한테 반 아이들한테 줄 선물, 작은 거라도 예, 그런 것들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일에 뭐 소개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면 한국 애들도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 사실 요즘 물건이 여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 아니면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캐릭터, 그런 연구,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국어는 아예 못하나요, 이 아이가? 한국어를 아예 못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근데 여기가 동네에 따라 달라요. 제가 사는 도곡동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 영어로 얘기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한국어를 못하면 약간 놀리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여기까지고, 사실 요번에 네? 시간이 꽤 됐다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분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서 그 국제학교 입시에 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질문들이 또 그거대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미 사실 제 에듀파파 채널이나 또 학원 그 공식 그 계정에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국제학교가 사실 네. 원장님 잠깐만, 태희정님이 그 6개월 동안 있는데 수성구로 가신대요. 네네네네. 학원들은 읽기만 하신대요. 그러면 아마 학교 수업은 조금 그죠? 따라가는 거. 네, 왜냐하면 3학년이면 그래도 해야 될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셔서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그 미국의 그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그 내용이라도 좀 보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네, 내용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리 드리면 그 국제학교 입시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이나 또 간담회를 한 번 더 가질 생각이고요. 국제학교 입시를 준비를 한다면 이제부터 이제 6월부터 이제 브랭썸홀부터 해서 이제 한 군데씩 또 정복을 또 해야 되니까 학교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그런 대비법들 또 대구국제학교는 이제 내년 3월이니까 한 9월이나 뭐 7, 8월 이때부터 또 준비하는 부분들을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는 다들 기초 체력, 영어 기본 실력들 좀 쌓아가는 게 맞겠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잠깐 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제주 가서 우리 김현정 쌤이 지금 불행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그 국제학교가 정원에 비해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운영합니다. 실제.
예, 그리고 학교도 7개 학교를 지금 땅을 만들어 놨는데 4개 학교만 하는 거고, 4개 학교, 각 학교에서도 입학 정원, 허가받은 입학 전원도 훨씬 적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NLCS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입학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은 국제학교 붙었다고 밥을 사는 세상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셔야 돼요. 국제학교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다. 이걸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쉽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가 왜 국제학교가 인기가 있는가?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국제학교를 가려면 내가 사는 집보다 멀리 가야 되잖아요. 제주는 가면 이사를 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송도도 뭐 그건 진짜 배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거고, 체대이지 마찬가지예요. 대구는 대구에 사는데 대구 안에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네네. 얼마나 심리적으로 편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내실 있는 학교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대구 국제학교가. 그래서 아마 더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안 온다는 거. 아직은. 그것도 인기 요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아이들끼리 이렇게 뭉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 되게 좋은 거고, 사실 대구 사시는 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있네, 학력 인정되는 국제학교가 있네, 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쪽도, 죄송합니다. 서울이나 이쪽도 비인가 국제학교가 많은 거지, 이런 없어요. 그렇죠. 성적 인정해주는 정부 이제 공인된 이런 학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고가 진짜 강원도 애들만 갈 수 있다면 경쟁률이 지금보다는 좀 약해지겠죠. 그렇죠? 요인이. 근데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서울 경기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대구국제학교까지는 아직 서울 경기가 안 내려와요. 아직은. 잘 모르고, 그리고 아예 송도를 가거나 제주를 가지 대구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내실도 있고 좋은 아이들 받아서 잘 키워주고, 저는 대구 살면 대구국제학교 한번 고민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추천도 해요. 제주 가지 말고 대구로 가라. 근데 엄마들이 아직은 조금 어색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이 대구 주변의 도시에서는 정말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부산도 그렇고 뭐 창원 뭐 이런 주변 도시들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정시에서는 절반 이상, 그리고 또 그 이외로 또 계속 또 중간중간 들어간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신입생 중에 적어도 한 60~70%는 저희들 통해서 다닌다고 보면 되죠. 그 혜인정님도 만일에 대구 수성구 오시면 원장님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애들 어떻게 3학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잠깐 팁을 좀 얻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은 저희가 준비된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또 추후에 또 가능하면 또 올해 중에 한 번 더 이 라이브라니까 저는 또 되게 편해서 가능하다면 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연령을 높여서 한 번 더 해보고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나 또 아이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조언을 상당히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대표해서 여쭙는다면, 앞으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이제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거 한 가지 말씀 주시고 이제 접어볼게요, 방송을. 저는 엄마들이 원웨이로 가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길은 이거다라고 속단하거나 우리 애는 이런 애야, 우리 애는 못해, 우리 애는 잘해, 이런 거를 저는 섣불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이래서 음식의 재료가 많으면 똑같은 재료 갖고 어떤 데는 일식으로 만들고 어떤 중식으로 만들고 우리가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문과 갔다가 로봇공학 하기도 하고, 또 신문방송에 했다가 다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교수가 되기도 하고, 길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학업 역량, 입학 요강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교육은 학업 역량이고요. 입시는 입학 요강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엄마가 그거를 속단하지는 말자. 결정 짓지 말자라고 조금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저가 또 우여곡절로 일찍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시는 학부모님들한테도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네. 네. 네.